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됐고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채권 담당 우회영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침 인사를. 여기서 보네요. 사무실에서 자리가 가까우세요? 이제 좀 멀어졌어요. 네. 네. 자,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우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하우스의 힘.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금통위 열릴 때마다 예전에 좀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금통위가 열리면 이창용 BOK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식의 시장을 얘기해 줄지가 더 화두예요. 금리 결정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이창용 한국은행의 총재에 대한 시장 소통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그 느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습니다. 뭐 전 총재분들도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이번 이창용 총재께서는 조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편이고 보다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더 잘 아시고 또 IMF 같은 또 국제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국제적인 시각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통화정책 결정할 때도 굉장히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부드럽게 항상 그 기자회견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가끔 농담 섞인 또 말씀으로 또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자회견을 들을 때 재밌게 좀 듣고 있습니다. 그 채권 시장 분들이 채권 시장만큼이나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잖아요. 네. 저도 잘 알고 지내는 채권 시장의 그룹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아요. 네,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죠. 네, 높고.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하는 코멘트는 꼭 들어야 된다. 이거는 경제학 수업보다 더 유익하다. 맞아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네. 한국은행 총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영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에는 요즘 미국의 통화정책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주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미국이 최종금리를 정말 7%대까지 올리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적어도 5%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나오면서 여기에 계속 발을 맞출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간밤에 FOMC 의사록을 보니까 또 이런 우려랄까요? 분위기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리를 올리게 될지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지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은 25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달 빅스텝의 원인이 환율과 같은 좀 외환 쪽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경로가 지금은 5%에서 5.25%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대로 유지가 된다면 한국은행 역시도 빅스텝은 사실은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이제 연준처럼 25bp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또 금통위가 이제 마지막 금통위일 텐데요. 수정 경제 전망치가 함께 나옵니다. 지난 금통위 때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했듯 성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경제적인 전망이 여전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크거든요. 예를 들면은 잠재 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뷰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도께요. 하면 되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뷰가 어떻게 조금 그 강도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분기까지 5%대가 이어진다라는 좀 그런 뷰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지난 금통위 때 좀 그 소수 의견이 2분 정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통화 정책에서 소수 의견이 좀 나오는지 이런 것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수 의견을 냈던 의견이 25bp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레벨은 이미 빅스텝을 통해서 단행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는 동결 소수 의견 나오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점점 최종금리에 도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최종금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컨센서스이기도 하고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25bp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50bp가 나온다면 조금은 서프라이즈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금리를 얘기하나
하면 물론 환율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안정을 최근에 빠르게 찾았어요. 1,450원에서 1,450원 일주일 만에 다이렉트로 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기준금리 차이 확대가 나타난다면 또 환율이 또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또 이 사람들의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물론 금리 차만 놓고 환율을 바라보진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는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러한 금리 역전 폭이 그 레벨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에 좀 역전됐던 때가 3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 그다음에 2006년 8월에서 2007년 9월, 마지막으로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 3번이 있었었는데요. 이때 뭐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 간에 좀 다른 모습들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국내 그 증권 투자, 외국인들의 그 증권 투자는 순유입이었었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 금리 역전 폭이 확대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거고 그 레벨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좀 경계심을 갖겠지만 과거 경험을 사례를 통해 봤을 때면 한 100에서 125 정도는 충분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러한 역전폭보다는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갈 거냐,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치고 갈 거냐,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전망 경로가 최종금리 레벨이 5에서 5.25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벨대로만 전개가 된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특히 달러 인덱스가 또 110을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좀 달러 인덱스가 좀 보합권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은 덜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을 할 거겠죠. 내년 1분기에도 할 거겠지만 과거 17년도, 18년도 때 생각해 보시면 연준에서 금리를 거의 매분기, 매 회의마다 인상을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17년도 12월에 한 번, 18년도 12월에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그 이유는 물가가 굉장히 낮았고, 1%대였고, 그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 측면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준보다는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고, 물가 측면에서도 좀 레벨로서는 좀 낮고, 또 앞으로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된다는 전망이 우세해진다면 한국은행에서 따라가는 금리 인상보다는 국내 여건에 맞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어제 달러 인덱스를 얘기했는데 네. 최근의 추세로는 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105포인트까지 내려왔고 달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한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률도 나아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유럽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추가로 또 유럽이 그러면 금리에 대한 금리 차를 줄여줄 수 있는 미국 대비해서 그런 이슈도 발생할 수 있을지도 좀 관건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로존 측면에서는 워낙에 경기에 대한 뷰가 안 좋았었고 이게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 강세로 또 가게끔 유로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지만 어느 정도 유로존 ECB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버텨준다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면 오히려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는 유로화 강세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가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예상 밖 경제지표의 호조들이 달러의 약세를 지지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안정을 찾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의 기준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면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대출 갖고 계신 분들에게 엄청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네.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그래서 금리 언제 마지막으로 올린대냐? 자기 대출금 갚느라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미국처럼 우리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면서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위한 그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원고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좀 시장의 지금 컨센 대비해서 조금은 매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 측면에서는요. 물론 3.75%가 최종 금리다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3.5랑 3.75랑 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경기를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여건이라든지 내지는 미국의 연준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면 3.75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또 있거든요. 3.75.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75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군요. 이 결정이 되려면 1분기에 몰아서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5%대라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 1분기 이어질 것이고 그래도 뭐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 가지 않더라도 이게 빠르게 약세가 되진 좀 않을 거다라는 뷰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좀 옆으로 뭐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인상이 사실은 불가피한 금융 여건이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기도 물론 둔화에 대한 전망이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실물경제 지표가 나쁘진 않습니다. 국내 경기도 나쁘진 않고요. 이게 다만 이제 1분기 지나서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을 따라잡기 위한 인상을 만약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기회는 이제 1분기일 것이다. 1분기가 마지막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가가 이제 2분기가 지나면 거의 우리나라도 4%대, 뭐 3%대 이렇게 흘러갈 텐데 물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하반기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참고하죠. 흐름을 갈 거고 그러한 좀 전망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전문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리테일에서도 상당히 채권에 관심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금도 사실 채권 투자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안전자산이고 네. 뭐 안전자산이라는 건 좀 웃기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상고하저라고 하면은 채권 입장에서는 지금의 수익률이 이제 피크 치면은 수익률이 이제 내려간다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고 채권 상품으로도 최근에 리테일을 비롯한 전문 투자자들이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쏠리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렇다면 채권 투자 지금 해도 되는지, 네. 국내외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어디에 또 포커스를 둬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좀 하락을 먼저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금리를 뭐 장기와 단기로 나눈다면 당연히 장기물이 먼저 좀 하락을 하겠죠. 왜냐면 워낙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흘러가는 금리는 장기물 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오히려 장기물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워낙에 높았다 보니까 만약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더 수익을 많이 먹으려면 듀레이션이 길수록, 좀 전문 용어긴 하지만 듀레이션이 길수록 이득이 크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장기물 금리가 하락한다는 베팅이 좀 우세하고 조금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장기물 금리를 투자하는 것들이 조금 더 듀레이션이 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흐름이 지나가다가 이제 하반기쯤 특히 4분기 초 내지는 3분기 후반부터는 시장에서는 실제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단행하지 않더라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네, 금리도 먼저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그렇다면 단기물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다라 본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단기물에 대한 접근도 조금은 유리한 또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단기물 투자가 가능하다라면은 하반기부터 좀 이르긴 하지만 은행주를 사야겠네요. 그래야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NIM 순이자 마진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투자가 원래는 금리 인상할 때는 은행주 투자해야 되는데 대출 브로스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저는 딱 듣다 보니까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은행주 사야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장기물 투자했을 때 이제 스프레드가 줄어가면 최근에 해외 채권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좀 예전에 샀다가 물리신 분들이 브라질 채권 엄청 많이 물려 계세요. 이머징 채권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이머징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려면 아무래도 이머징 경제에 대한 뷰가 나쁘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거는 조금은 이머징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것 같은 국가라든지 내지는 경기가 생각보다 다른 이머징보다 뭐 견조한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브라질 채권에 대한 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이미 브라질 중앙은행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동결 결정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
하긴 했지만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룰라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되고 나서 정책의 좀 방향성이 다시 좀 이렇게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간다면 금리 측면에서는 사실은 좋을 건 없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를 하면서 경제를 버티게 하면서 정책이 나온다면 뭐 긍정적인 또 국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그런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보시다가 지금 채권 투자하기 가장 적절한 매력 있는 국가 혹은 상품이 보이는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미국채에 대한 게 가장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벨이 사실은 한국 금리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달러화로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메리트가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 좀 일각에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회사채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회사채를 투자하기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사채에 대한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금리와 벤치마크 3년물, 10년물 간의 금리가 스프레드가 굉장히 큽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죠.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축소가 되려면 크레딧물이 금리가 줄어들든지 뭐 다 같이 기준금리가 하락을 해서 다 같이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긴 좀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려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경기를 좋게 평가를 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보다는 조금은 템포를 늦춰서 내년도에 좀 고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형주 투자고요. 그렇죠. 회사채는 중소형주 투자인데 맞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올렸을 때 자본 비용이 높은 쪽은 어딜까요? 중소형주잖아요. 그래서 회사채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담당의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